청취자 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아침 일찍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신년사가 발표됐는데요. 저희가 그 전문을 입수해서 바로 분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분석의 미션은 이 연설의 핵심 비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말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속내를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년사는 그냥 의례적인 새해 인사가 아니죠. 한 해 나아가서 정부 임기 전체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뭐랄까 출사표와 같습니다. 현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로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가장 압축적인 보고서인 셈이죠. 특히 이번 연설은 대전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키워드를 나침반 삼아 따라가 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나침반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연설의 시작이 지난해 을사년에 대한 평가부터인데요.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고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시작부터 내란이라니요.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혼란이나 위기 정도의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그만큼 이전 상황이 비정상적이었다. 이 점을 좀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일종의 서사를 먼저 만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극복했다. 이걸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제시할 도약이라는 목표가 더 극적이고 또 설득력 있게 들리니까요. 일종의 무대장치인 셈입니다. 그 위기 극복의 증거로 구체적인 수치들도 내세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덕에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코스피는 4천을 돌파했다. 또 연간 수출액도 7천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이런 지표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신감의 표현이죠. 특히 수출액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면서 위기 극복이 그냥 구호가 아니었다. 실제 결과로 나타났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교 성과를 바로 연결시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외교 성과요?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나 한미동맹 르네상스 같은 이런 안보, 외교적 성과가 경제 회복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안보와 경제를 한 묶음으로 보는 시각이군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나 우라늄 동축 같은 민감한 사항까지 거론한 걸 보면 한미동맹 강화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튼튼한 안보가 곧 경제 번영의 토대다. 이런 인식이 깊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해 성과를 쭉 나열한 뒤에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네, 바로 그 대도약 이야기로 넘어가는 지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진단이 나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이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다는 주장이에요. 이건 과거의 고도 성장 모델에 대한 일종의 자기 반성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자기 반성이자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 즉 특정 지역, 특정 대기업, 소수 엘리트에게 자원을 몰아주던 그 압축 성장 모델,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선언이죠. 성공의 함정이라는 건 과거에는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지금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이런 위기의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는 문장이 더 와닿네요. 그렇죠. 단순히 GDP 몇 퍼센트 성장의 목표가 아니다. 성장의 결과가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방향 전환을 명확히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성장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과거 모델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으니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어떤 절박함이 묻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5대 대전환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럼 그 5가지 새로운 길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입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 5극 3특이 하는 게 정확히 뭔가요?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지방성장 전략의 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중심축에 맞서서 전국에 5개의 메가시티급 경제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아, 5개 허브요? 네. 기존의 수도권에 더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광주, 전남의 서남권, 대구, 경북권, 그리고 대전, 충청권 이 네 곳을 각각 하나의 극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삼특은 아마도 강원, 제주, 전북처럼 관광이나 에너지, 농생명 같은 특정 산업에 특화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국을 여러 개의 작은 수도권들로 재편하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지방 균형 발전 이야기는 수십 년째 계속되어 온 해묵은 과제 아닙니까? 이번엔 뭐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연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규정합니다. 아, 필수 전략이다. 네, 이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수도권이 다 먹고 남는 걸 지방에 나눠준다는 좀 시혜적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수도권 과밀화가 국가 전체의 성장을 막는 병목 현상이니 지방을 키우는 게 곧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생존 전략이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죠. 관점의 전환이군요. 두 번째 대전환도 첫 번째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바꾸자. 방산이나 원전 수출처럼 좋은 소식이 많았지만 그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쏠리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대목이 나오네요. 그렇죠. 공간적 불균형, 즉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한 뒤에 곧바로 산업적 불균형, 대기업 편중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카드로 국민성장펀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이름은 좋은데 이런 정부주도 펀드가 과거에도 여러 개 있었잖아요. 결국 기관 투자자나 자산가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이 펀드가 정말 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연설의 의도대로 국민 누구나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면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복잡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누구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한다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펀드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의 파격적인 조치가 없다면 또다시 정치적 구호에 그칠 위험이 있죠.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설계안을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점도 눈에 띄네요.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는 나라. 라는 정말 멋진 말이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실패에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문화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청년 창업 자금을 좀 더 대주겠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재도전이 가능한 금융 시스템, 연대 보증 폐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이고요. 실패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나고자가 아니라 귀한 경험을 가진 인재로 대우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가야만 실현 가능한 비전이죠. 연설이 그 변화의 시작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전환으로 넘어가 보죠. 위험을 감수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성장으로. 산재 사망률 OECD 1위 라는 좀 부끄러운 성적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아침밥 먹여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대목은 이번 연설에서 가장 감성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경제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선언이라니요. 그건 무슨 뜻이죠?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건 기업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안전에 투자하는 걸 더 이상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치러야 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대폭 높여서 차라리 안전설비에 미리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런 계산이 서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안전한 일터가 결국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경제적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같은 약속도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듣고 보니 안전이 복지를 넘어선 성장 전략이란 말이 이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성장의 토대를 다진 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전환이 그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을 보완할 새로운 엔진을 제시하고 있죠. 네 번째가 바로 문화가 이끄는 성장입니다. K 콘텐츠 수출액이 2차 전지, 전기차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죠. 저도 이 부분은 좀 놀랐습니다. 이제 문화는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필수 성장 전략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네,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화장품을 사고 K-드라마의 인기가 K-푸드 열풍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야기하죠. 이건 문화가 단순히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9조 6천억 원으로 증액된 문화예산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요.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하지만 한편으론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 창의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으로 성공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특정 콘텐츠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창작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불공정 계약 관행을 없애고 저작권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신인 창작자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 연설의 방향성도 거기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대전환입니다.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자는 제안.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이상 우리가 감수해야 할 비용이나 약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 즉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역발상이죠.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이다. 라는 문장이 그 핵심이겠네요. 하지만 이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북한 변수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매우 정교한 외교력이 필요하죠. 연설에서도 그 점을 의식한 듯 튼튼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동시에 남북 긴장 완화를 추진하고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뭐랄까 투트랙 전략인 셈이죠. 상당한 자신감이 없으면 꺼내기 힘든 카드네요. 그렇죠. 평화 구축 과정 자체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살펴본 5대 대전환 전략.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과 중소기업, 창업가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이게 1, 2번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도 다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고 이게 3번. 그리고 그렇게 다져진 토대 위에서 문화와 평화라는 새로운 엔진으로 파이를 키우겠다. 4, 5번. 이런 스토리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안의 바탕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라는 편하고 익숙한 길 대신에 이제는 좀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새로운 길로 가야만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호소이기도 하죠. 연설의 마지막이 다시 국민으로 돌아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 말씀이시죠? 네, 아무리 정부가 좋은 청사진을 그려도 결국 그 길을 함께 걷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5,200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대전환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이자 국민주권 정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위기의 극복에 자신감을 바탕으로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모두를 위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자는 대전환 선언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연설에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그리고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이 당신의 삶이나 직업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진정으로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